네, 강진영 교수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이넥스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가해주신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헬스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진행된 저희 사이넥스 2021년 신년 브리핑의 첫 순서로 서울 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영 교수님께서 정밀 의료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가 국내에서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한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의료계와 산업계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대와 준비라는 대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로 계신 로체스터 재활병원 서인석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의료인이 본 디지털 헬스케어 지피지기를 주제로 의료계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서인석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서인석입니다. 우선 사이넥스 대표자님과 관계자분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강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저 역시도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그간 백그라운드 자체가 건강보험 과 관련된 일을 좀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또는 의료인 관점에서 디지털 헬스에 대한 막연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인들을 과연 디지털 헬스에 대한 설득을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주제를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에 대한 관점보다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여기에 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요. 자동차 전에 마차가 바퀴라는 거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많은 산업의 혁신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동물에서의 동력을 내연기관으로 전환을 하였고, 그 위에 이제 자동차들이 대량 생산이 되었죠. 그랬을 땐 여러 가지 안전 이슈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센서링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행에 대한 보조 장치, 또는 최근에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 T사에서 Full Self Driving이라는 개념을 들여와서 많은 소비자들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회사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장단이 있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불만족스러운 단차, 또 주행 중에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주행 중에 그 메인보드가 리부팅 되면서 운전이 어려워진다든가, 충전 문제,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장치를 너무 믿다가 흰색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해서 사고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1만 대, 2만 대 이상에 대한 자동차를 향후에 판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장점이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장치 자체가 단순화되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전기에 대한 유류비보다 싸다는 개념보다는 야간에 소비되지 않는 전기를 스토리지함으로써 얻는 전기에 대한 활용 가치, 그리고 부품이 적기 때문에 고장이 적다라는 개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T사에 대한 자동차를 관심 갖는 것은 자율주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품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에 소비자들이 만족했던 자동차의 양산차에 대한 완성도, 고급스러움, 여러 소위 말하는 하차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넘어서 지금 현재의 자동차에 대한 보는 소비자의 관점은 편안함,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나한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자동차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보는 의료인이 아주 나이브하게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저도 사실 디지털 헬스를 이번에 좀 많이 찾아보면서, 그리고 그간 의료인 환경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나한테 오지 않은 미래 이야기, 또는 나는 관심이 없거나 디지털 헬스가 나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좀 알지 못하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용어에 대한 혼용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는 의사들에 대한 트레이닝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거 중심 의학이 대부분 트레이닝 받을 때 도제 방식으로 받았던 것들 때문에 의사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왠지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회나 여러 가지 학문적
권위자들에 대한 의견을 탑다운 방식으로 좀 수용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은 의료인들은 어떤 환자에 대한 의료 분쟁 시에 책임 소재가 내가 다른 의료인과 다른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받기 위해서 기존의 EBM 방식과 근거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만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헬스나 새로운 이노베이션 기술을 언제 의료인들은 채택할 것이냐? 뭐 심플합니다. 내 주변 의료인들이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언제 도입할지 내가 고민을 할까? 그랬을 때는 가까운 경쟁자가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에 대한 용어들을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가 한 가지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도 베이그하고 향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이 바뀔 것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 2020년도에 떠오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10가지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쪽에 관한 기술들입니다.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니들이나 벌처 페이션트, 디지털 메디슨 그리고 홀 게노믹 신데시스 같은 것들이 그 각광을 받았는데 마이크로 니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통증 없이 주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간단하게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검사실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는 스킨 패치 같이 뭐 아직은 뭐 상용화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백시네이션 자체를 간단하게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스킨 패치를 이용해서 백시네이션 할 수 있는 시대도 곧 머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벌처 페이션트는 환자에 대한 임상 시험을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로서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이제는 많은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옮기고 그래서 임상 시험을 대체할 수 있어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침습적 검사,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 왔을 때에 대한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를 CT 안지오그래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CT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어떤 디시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FDA에서 승인하는 과정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메디슨 앞에서 강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디텍션 에이드라든가 인지행동 치료 같은 CBT 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의사들한테 모달리티를 제공하고 있고 코비드 시대에 소위 말하는 직접 진단은 아니지만 핸드폰 앱을 통해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챗봇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홀게놈 신데시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제네틱 시퀀스를 올렸을 때 그 물리적 샘플을 직접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유럽에서 시퀀스를 다운받아서 바이러스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들은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든가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손쉽게 이동을 해서 그런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를 보는 공인된 기관들에 대한 관점은 보면 WHO에서는 뭐 헬스케어 영역에서 ICT에 대한 이노베이션 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고 단순히 모바일 헬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게노믹스 또는 AI를 통한 정보들이 결국에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순히 디지털 헬스 인터벤션이 그냥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근거 중심에 의해서 계속 촉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DA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많은 정보들이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촉진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의료인들한테는 많은 정보들이 왔을 때 AI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의사들한테 클리니션 디지털 서포트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잘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단순히 환자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한테도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전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의 영역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단순히 큐어나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프로모션이나 프리벤션 쪽으로 더 많이 다가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임상 결과를 좋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라든가 예를 들면 부정맥으로부터 환자를 구할 수도 있고 만성질환 관리를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 비용도 줄이고 접근성도 높이고 질도 올리고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FDA에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AI에 대한 분야는 뭐 당연히 넓어지고 있으나 그거에 대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라이즈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라이즈가 보통 예를 들면 과거에 필름으로 영상 판독을 했던 체계에서 이게 예전에 인턴들은 막 이 필름 들고 뛰는 게 일이었죠. 정형외과 같은 데는
필름 찾는 게 또 일이었고, 하지만 요즘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임상 병리에 대한 슬라이드도 이제 디테일라이즈 되는 거는 이미 다 상용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AI가 처리를 해서 예를 들면 전립선 암같이 글랜스 스코어로 스테이징을 하는 그런 암들을 진단을 할 때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도 물론 아직까지는 스페셜리티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전 스크리닝이라든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더 진단을 정확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디지털 헬스가 의료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걸 한번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메디컬 서비스는 가장 특징적으로 탱저블 프로덕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딱 비주얼라이즈 되지 않는 상품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의료인들이 정보와 상품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소비자나 환자들로부터의 비판이 있습니다. 디지털 메디슨은 향후에 소위 말하는 QI를 보다 더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기존의 인탱저블 프로덕트인 메디컬 서비스를 좀 더 비주얼라이즈 함으로써 환자들이 그 서비스를 인식하게 하고 페이션트 센터드한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저는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향후에 의료인들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병원 안에서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평가라든가, 지금 개념적으로 앞에서 FDA에서 얘기한 대로 소프트웨어나 AI나 머신러닝 같은 그런 장비들을 메디컬 디바이스로 생각을 하게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현장에 도입이 됐을 때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평가 역시도 의료인들이 해야 되고, 신의료 기술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아주 예외적 상황에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순히 이제 환자 치료 중심에서 보다 건강한 환자들에 대한 예방과 건강 증진 역할을 할 것이고, 단순히 그냥 치료자로서보다는 헬스 매니저로서도 역할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나 환자들한테는 CDSS로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고 장소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 중심 또는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를 할 것이고, 다이렉트 컨슈머 같은 테스트 키트를 통해서 보다 환자들이 나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앞에 그 가장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제가 보는 관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깨므로써 그 정보를 환자들이 가졌을 때 보다 더 활용적이고 능동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은 임상 검사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세라피처럼 다양한 모달리티를 통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아직은 보조적 장치입니다. CBT 같은 건 아직 보조적 장치지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빠르게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디지털 헬스에 대한 보는 관점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아마 3년 후나 5년 후에 얘기하는 것들은 또 범위는 많이 바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정보들을 과거에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단순히 병원 내에서나 아니면 개인들이 감당을 할 수 있던 것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감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감으로써 전체적인 국민 건강 수준에 대한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디지털 헬스란 요소 하나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에 얘기하는 5G나 아니면 새로운 통신망들이 이런 디지털 헬스를 더 발전을 촉진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상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